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똑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족관계 전문가입니다. 보통 가족관계 전문가라고 하면 대체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가장 친한 사이라고 생각해서 상처 주는 것도 쉽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은밀하게 서로 가려져 있는 곳이라서 남들이 쉽사리 진입하기도 어려운 그런 관계들이다 보니 속으로 골마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에야 언론에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제가 처음에 가족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했을 땐 다들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해결하면 되지 뭘 남이 나서가지고 전문가인 양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느냐라고 무시당한 적도 꽤 많았습니다. 나름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그래도 지금은 꽤 알아주는 가족관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창피한 일이지만 저 자신이 문제가 많은 가족 안에서 자랐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모든 집이 다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한 달에 4번에서 5번의 제사가 있었고 그때마다 저희 할머니는 엄마를 정말 프라이팬 멸치 볶듯 달달달달 볶으셨어요. 10수년 제사 지낸 엄마도 초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엄마가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해서 이렇게 트집 잡고 저렇게 트집을 잡곤 하셨습니다. 하다못해 전을 부칠 때도 엄마가 무치는 계란물의 양까지도 트집을 잡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엄마가 그 모든 고생을 하는 동안 거실 안쪽에서 신문과 스포츠 TV를 보며 늘어져 계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부당하다라고 느낀 건 처음에는 칭찬받는 마음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제사상 심부름에 늘 제 남동생은 빠져 있다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였어요. 어린 손으로 접시를 나르고 엄마 옆에 앉아 꼬치를 꿰는 건 저였는데 어느 순간 날아오는 건 칭찬보다 계집애가 손이 야물지 못해 음식하긴 그른 손이라는 구박뿐이었습니다. 제가 예나 지금이나 손재주가 없어서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 제 손만 닿으면 잘 되던 것도 안 돼서 생긴 별명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런데 어렸을 땐 오죽했겠어요. 산적을 꿰면 이쑤시개가 부러지고 전을 붙이면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마다 저희 할머니는 정말 모질게 저를 구박을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좀 남들보다 일찍 온 사춘기 때문에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사상을 엎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놀라서 입을 쩍 벌린 아빠보다 제가 더 원망스럽고 미웠던 건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 제 뺨을 올려붙였던 엄마였어요. 차라리 아빠처럼 가만히 있는 방관자였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나 했겠지만 엄마는 본인이 계속 당한 피해자였으면서도 똑같은 피해자인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 뺨을 올려붙인 거니까요. 그 순간 저한테는 엄마가 그 누구보다 큰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동굴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어린 마음에도 뭐가 그렇게 꽁했는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 후에는 집과 인연을 끊어버렸죠. 제가 다시 부모님과 연락을 하게 된 건 대학 졸업 후 유학까지 다녀와서였습니다. 남동생이 전화번호도 모르니 남들한테 물어 이메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빠가 편찮으시다고요.
아무래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래도 아빠 얼굴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냐는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은 봐야 되겠다 싶어 남동생이 알려준 병원으로 갔고 거기서 10수년 만에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구나.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 사랑을 올바로 표현하는 방법을 정말 모르는구나. 자식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가족 내에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던 경력을 되살려 뒤늦게 가족 문제의 전문가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 가족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엄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한테 10수년 전 제사상 엎은 얘기하면서 네가 그래도 그때 그러면 안 됐다라는 원망을 멈추지 않으셨고 남동생은 자기 깐에는 깨어있는 척 쿨한 척 했지만 결국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라온 아나무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조차도 제 가족의 문제를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따로 가정을 이룬 남동생과는 어느덧 사이가 소원해졌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고쳐지지 않던 태도와 행동들이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와 처갓집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그제야 조금 고쳐지는 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야만 바뀌나 보다라는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15년째 살고 있는 제 남편도 사실 이 가족 문제를 공부하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저도 제 가족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바닥에 들어선 거라면 사실 제 남편은 그런 가족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랑 만난 건 상담받는 사람과 상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났거든요. 남편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기 남동생이었습니다. 자기와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너무나 개차반이라는 거죠. 남동생만 빼면 자기 인생이 꽤 완벽할 거라고 믿으며 오점 같은 동생을 몹시 원망하는 게 강했습니다. 피해의식도 크고 그로 인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더라고요. 다행히 1년 정도 같이 상담을 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결국 문제는 남이 아닌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동생 때문에 힘들었던 건 동생이 개차반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동생임에도 불구 사람들이 자기보다 동생을 더 좋아하고 따른다는 데서 오는 피해의식 때문임을 깨달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짝사랑하던 여자가 남편을 거절하고 시동생에게 넘어간 경험이 있고 그 외에 친한 친구도 뺏긴 경험이 쌓이면서 그런 피해의식이 쌓여간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걸 깨닫고 남편은 동생과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저와 함께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전문 상담은 제가 하지만 어디 가서 제가 강연 같은 걸 할 때 강연 전에 먼저 나와서 자기 사례를 예로 들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냥 그렇게 듣지만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 내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조금 더 귀 기울여 듣잖아요. 남편이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해준 거죠. 그렇게 서로 상담을 주고받는 사람으로 몇 년 함께 강연도 다니고 개인적인 만남도 갖다가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모성애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뭔가 내가 돌보고 케어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책임감. 그런 걸 그 나이 때는 그냥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일단 결혼을 했고 함께 살아야죠.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언제 다시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처음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전 모습을 드러내진 않더라고요. 10년 전도 지났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시간 동안 옛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변했다고 받아들여줘도 되는 거라는 생각이었죠.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저희한테는 그냥 서로가 부모이고 아이인 그런 삶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아이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만나서 상담하는 그 모든 사람이 저희한테는 아이 같아서였을지도 몰라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그저 제가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야 되는 아이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만큼이나 공이 들고 신경이 쓰이는 일을 하다 보니 아이를 딱히 낳아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집에 정말로 열 문제아이 못지않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제 남편이 이 길에 들어서게 만든 시동생이었죠. 시동생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고뭉치였어요. 돈이나 도박, 각종 약물 그런 걸로 유치장을 들락거리는 건 일도 아니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꽤 많은 사고를 치고 출국 정지까지 된 사람입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숨기고 싶은 아픈 손가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저와 남편에게는 시동생이 아주 큰 걸림돌이자 문제이자 고민이었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게 가정문제 전문가가 자기 가정에 있는 문제는 정작 해결도 못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어디 가서 시동생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속으로만 끙끙 앓아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시동생이 가끔 돈 문제를 일으키곤 할 때 남편이 그걸 저한테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얼마 정도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사정이 힘들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나오니 저로서는 그냥 남편을 믿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묵묵히 도와주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동생이 뜬금없이 연락을 해서 자기 장가를 가고 싶은데 결혼할 여자와 인사를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랑 남편은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당초 시동생이랑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 막말로 지멋대로 살림 차려 자기 결혼했으니 돈이나 보태라고 땡깡 부릴 위인이지 미리 결혼할 테니까 인사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그건 일반적인 사람이 할 법한 일이잖아요. 제 시동생은 그런 일반 상식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인사를 오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시동생의 말은 더 충격이었죠. 아니, 얘가 그래도 저기 부모님 안 계신데 형님이랑 형수가 집에 어르신이니까 그래도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결혼 허락받고 그래야 된다고 하대. 내가 얘 말은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사 갈 거니까 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어? 얘 나랑 완전 다른 애거든. 나도 진짜 맘 잡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협조들 좀 해줘. 순간 저와 제 남편은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대화는 안 했지만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뻔했어요. 어디서 정말 멀쩡하고 괜찮은 여자 하나 꼬셔서 그 여자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그래 사람이 한 번씩 바뀔 때도 있지. 시동생이 이제야 임자 만나서 제대로 한번 바뀌나 보다라는 기대. 그게 각각 9대 1 정도의 비율로 저희 부부를 흔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던 남자들이 여자 잘 만나서 개가천선하는 경우를 몇 번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는 우스갯소리로 아들이 너무 속을 썩이면 정말 괜찮은 여자친구를 하나 만들어줘라. 그 여자친구랑 잘 지내고 싶어서라도 사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했던 그 얘기가 진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두근반 세근반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쁘고 괜찮은 여자인 거예요. 게다가 시동생이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정말 멋진 여자더라고요. 어느 정도 교육도 다 받았고 예뻤습니다. 저랑 남편이 너무나 얼빠진 얼굴로 멍하게 있자 시동생이 민망하다는 듯 저를 툭툭 치면서 글쎄 수줍어 하는 거 있죠? 아이씨 형수 뭘 그런 눈으로 자꾸만 봐.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어쨌건 우리 서로 되게 좋아하고 결혼할 거니까 잘 좀 봐줘.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이상하다고 느낀 건 시동생이 아닌 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뭔가 하얗게 질려 있으면서 엄청 당황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동생이 너무 의외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놀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여자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며 이 결혼 시킬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 사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딱 봐도 속아서 하는 결혼인 것 같은데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인생 망칠 일 있냐는 게 남편의 주장이었고 저는 저런 여자가 선택을 한 거면 분명히 자기 확신이 있었을 텐데 한번 다 큰 성인들의 선택 믿어봐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너무 단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동생을 설득해 보겠다고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대체 아무나 저 인간 데리고 가서 사람 만들어줘 살아주면 자기가 매일매일 큰 절이라도 하겠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정말로 괜찮은 여자가 나타나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수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를 왜 저렇게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기형의 분위기를 눈치를 챘는지 시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수, 그 자리에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사실 나랑 결혼할 여자한테 6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어. 남자 새끼 하나를 좀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좀 잘못 걸렸던 것 같아. 아빠를 모른대. 그래서 내가 걔 아빠 돼주려고. 안 그래도 지금 엄청 친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 근데 형 표정 보니까 내가 애까지 있다는 얘기를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내 애라고 하려고. 그냥 형수만 알고 있어. 그 얘기를 듣는데 혼자 사실 좀 뭉클했습니다. 시동생이 철든 것 같고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 애가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마음을 열건 열지 않건 자기 자식 예뻐해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시동생과 결혼할 그 여자도 저랑 제 남편이 몹시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이 만나서 밥도 한번 먹고 얘기도 나누고 하면 좀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밥 먹을래요? 내가 아이 맛있는 거 사줄게요. 옷이랑 가방도 좀 사주고. 그랬더니 시동생 정말 갓난아이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몰래 저는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와 그의 아이까지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시동생이 마련한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 여자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걸 보는데 뭔가 등골이 서늘한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라? 정말 시동생을 닮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너무나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 많다지만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나 싶은 마음이었죠. 물색 없는 시동생은 제가 아이 얼굴을 빤히 보자 저를 툭툭 건드리며 제 귀에다 대고 자기를 좀 닮지 않았냐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진짜 아들인 줄 안다며 빙글빙글 웃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진짜 닮은 것 같다라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아이에게 가방과 옷을 사주는 동안 내내 저는 몹시도 이상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어쩐지 저한테 조금 텃세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알면서 모르는 척 저를 농락하고 있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느낌일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문득 하나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5, 6년 전인가 남편과 제가 잠시 별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뭔가 엄청난 우울증에 휩싸여서 세상 다 살기 싫다고 자기는 그냥 어딘가 숨어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남편을 잠시 놓아둔 상태로 1년 정도 지났죠. 그런데 1년 정도 지난 뒤에 남편이 다시 제게 돌아오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냥 받아줬었거든요. 지난 1년간 어디서 뭐하고 살았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그때 일만 제가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자기 그 일은 그때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피하곤 했는데 혹시 제 마음이 생각하는 그게 맞나 싶어 따로 그날 이후 시동생의 여자에게 둘이 만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전화를 받고 몹시 담담하게 알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만나서 딱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알고 오신 거죠? 그 순간 의심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거죠? 네, 맞아요. 그쪽 남편 아이예요. 너무 닮아서 발뺌도 못해요. 네,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 제 남편의 내연녀였더라고요. 아이까지 낳고 자기랑 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말도 없이 사라진 후 백방으로 남편을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강의를 한번 우연히 보고 그 옆에서 해맑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는 남편을 봤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떡하든 복수를 하고 우리 집에 가장 큰 가정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결심을 했다나요? 갑자기 심장이 마구 쪼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시동생이랑 반드시 결혼할 거고 저와 제 남편은 남편의 아이가 크는 동안 내내 옆에서 지켜봐야 할 거라며 피식 웃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이에겐 그게 무슨 죄냐며 그리고 시동생도 무슨 죄냐며 그냥 헤어지고 아이 따로 키워라. 우리가 양육비는 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양육비는 필요 없고 그냥 저희 가정이 다 산산조각 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그 여자 만난 얘기를 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펄쩍 뛰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고 큰일 날 소리 말라고 펄펄 뛰더라고요. 너무 정색을 하면서 펄펄 뛰니 순간 어라? 내가 그 여자한테 놀아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한테 있는 대로 화를 낸 남편은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똥 싼 놈이 성내는 것 같기도 하고 입장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영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남편은 한 일주일 정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시동생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약간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절정을 찍더라고요. 약혼한 여자랑 연락이 안 된다느니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느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마구 쏟아내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짚히는 게 있어 일단 시동생의 전화를 끊고 그때부터 남편을 사방으로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며칠 만에 찾은 남편은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게 아닐까 했던 제 짐작을 뒤로하고 홀로 어디 작은 고시원에 틀어박혀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찾아내서 앞에 나타나니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더듬더듬 제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변명인즉슨 이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의 중학교 때 첫사랑이었대요. 자기를 야멸차게 버리고 시동생한테 갔던 여자였는데 수년 전에 우연히 보고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동생이랑 만나고 헤어지며 애증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 여자가 남편에게 기대오니 설핏 동생을 이겼다는 생각도 들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절대 제가 생각하는 종류의 불륜은 아니었다고 부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는 절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동생과의 아이인데 자기한테 들러붙어서 협박을 했다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중얼거리는 겁니다. 남편의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죠. 첫사랑을 자기 남동생한테 뺏긴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뒤늦게 다시 똑같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남동생이 아닌 자기를 선택해줘서 나름 뿌듯했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 여자가 자기와 남동생 두 사람을 놓고 저울질을 하며 양다리를 걸치다가 아이가 생긴 건데 여자는 남편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동생은 그냥 자기 아이인지 형이 아이인지도 모른 채 누군가 나쁜 놈이 여자를 건드리고 달아나서 생긴 아이다라고만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럼 친자 확인을 하라고 했더니 이 못난 남편놈이 글쎄 그러다가 진짜 자기 아이면 어떡하냐고 질질 짜는 거 있죠. 잠자리도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냐면서요. 아, 진짜 이렇게 못난 놈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남의 문제 집중하느라고 제 문제 파악을 못했던 거죠. 저는 일단 남편을 윽박질러서 아이의 머리카락이라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 안 되면 칫솔이라도 가져오라고 했죠.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이렇게 있어봐야 아무 일도 해결이 안 되니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나니 이거는 뭔가 더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자의 의도가 뭔지 너무 궁금해진 거죠. 그렇게 저는 그 두 사람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정말 기도 안 막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여자와 시동생이 짜고 저와 제 남편의 뒤통수를 제대로 칠 생각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 아이는 시동생의 아이가 맞았고 그냥 우연히 남편을 너무 닮은 것뿐이었죠. 평소 개차반으로 살던 자기가 결혼한다고 하면 형네 부부가 뭔가 큰 거 하나는 해줄 거고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남편의 심장을 옥죄면 이후로도 남편한테 뒷돈을 엄청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두 남녀가 아주 작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참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동생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일단 결혼 축하하고 우리가 축의금은 100만 원 하겠다. 그런데 우리도 그 이상은 해줄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동생이 몹시 당황하면서 아니 형이 자기한테 집도 해준다 그랬고 차도 사준다 그랬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도 대준다고 그랬는데 형수가 뭔데 갑자기 나와서 이러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형이랑 이혼하기로 했고 재산분할 서로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형이 번 게 없고 기여한 게 없어서 재산분할 형이 많이 못 받고 그냥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시동생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더니 갑자기 자기 결혼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니, 어느 커플이 형내외가 돈 안 준다고 결혼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확고하게 하겠어요? 어쨌거나 저랑 남편은 이번만큼은 강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를 평생 괴롭히던 그 짙은 열등감의 뿌리, 그 뿌리가 결국 자기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에 이번만큼은 완전히 마음을 단단하게 먹은 듯 하더라고요. 절대 자기 동생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엄청 강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동생한테 우리 부부의 이혼을 빌미로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고, 시동생과 그 여자는 온갖 폐악을 부리며 결국 마지막 카드인 이 아이가 네 아이다 라며 저희한테 아이까지 들이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대고 미리한 유전자 검사표를 또다시 들이밀었죠. 얼마나 당황하던지 사기꾼 둘이 그렇게 제 앞에서 당황하는 걸 보니 한편으론 씁쓸하고 한편으론 속상하고 가족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해자라는 사실에 몹시 슬프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그 한바탕 난리를 친 후 시동생은 저희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온갖 폐악질과 욕을 가득 쏟아내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며 사라졌는데 또 모르죠. 언젠가 돈 떨어지면 다시 나타날지. 그리고 그 여자는 그냥 혼자서 시동생의 아이를 키우게 된 것 같아요.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도구로서의 아이는 시동생에게 쓸모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그저 부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앞으로 제가 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상담을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가족 문제뿐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진 상태라서 말이지요. 당분간은 저와 남편 사이의 회복과 야멸차게 돌아섰지만 그래도 죄 없는 조카 아이를 멀리서나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려 합니다. 어른의 문제가 아이의 불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